나보다 똑똑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술잔을 든 채 호언장담하던 천재 선비 윤사도의 목소리가 기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부엌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던 여인 월하의 코웃음 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선비님은 책 속 글자는 아시나 사람 마음이란 글자는 한 자도 읽지 못하시는군요. 비단 꽃신과 낡은 집신. 그 무게의 차이가 한 천재의 오만을 깨뜨리고 한 여인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역적의 딸에서 정경부인으로, 참모에서 나라의 천기를 잇는 여인으로, 조선 최고의 천재조차 무릎 꿇게 만든 지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연우각의 대청마루는 촛불로 가득했다. 장원 급제 후 첫 주연을 베푼 윤사도는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26의 젊은 나이에 과거 장원, 그것도 3년 만에 대과를 통과한 천재. 조정 대신들조차 그의 재주에 혀를 내둘렀고 임금께서도 직접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소문이 한양 곳곳에 퍼져 있었다. 나 윤사도보다 학문이 깊은 자 있거든 나와보라. 사서삼경이고 육경이고 내 머릿속에 없는 글자가 없소.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을 타고 기방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주변에 모인 기생들은 손뼉을 치며 추켜세웠고 기방 주인 매향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28배 매향은 연우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행수 기생이었다. 아름다움보다는 치밀함으로, 재주보다는 간교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여자였다. 사도나리, 과연 천하의 재주꾼이시옵니다. 소녀 같은 것이 감히 나리의 학문을 어찌 헤아리오리까. 매향의 아첨 섞인 말에 윤사도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기생들을 둘러보며 손가락질을 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얼 알겠느냐. 글을 읽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지. 하물며 기생 따위가. 순간 과방 쪽에서 푸 하고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윤사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과방 입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남루한 무명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헝클어진 채 묶은 모습으로 음식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촛불에 반쯤 가려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차갑고 날카롭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눈빛이었다. 누구냐, 내 인연이. 윤사도가 버럭 소리쳤다. 매향이 황급히 일어서며 그 여인을 노려봤다. 월하, 내가 지금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내느냐.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월하. 그 이름이 불려지자 기방하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월하는 21의 나이였으나 이미 연우각에서 3년을 찬모로 살아온 여인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다만 말수가 적고 일을 묵묵히 하며 가끔 책을 훔쳐 읽다 매향에게 매를 맞는다는 소문만 돌았다. 기생들은 그녀를 업신여겼고 손님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월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선비님은 책 속의 글자는 아시나 봅니다. 하오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글자는 단 한 자도 읽지 못하시는군요. 윤사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이 천한 년이 감히 나를 천하다 하시는군요.
월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비췄다. 그녀의 눈은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다만 깊고 고요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눈빛이었다. 선비님께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어도 사람 대접 못 받는 자는 무엇이옵니까?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남을 깔보고 오만에 취한 자는 또 무엇이옵니까? 네, 내 인연이. 윤사도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월하는 그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소녀가 주제 넘었사옵니다. 하오나 선비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글이란 무엇을 위해 읽는 것이옵니까? 남을 짓밟기 위함이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옵니까? 대청마루는 조용해졌다. 기생들은 숨을 죽였고 매향은 이를 갈며 월하를 노려봤다. 윤사도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반복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에서 이긴 천재였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윤사도는 결국 비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좋다. 내 인연이 제법 입이 걸걸하구나.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낸 문제를 풀면 너를 이 기방에서 내보내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그는 매향을 힐끗 쳐다봤다. 매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하면 평생 내 발씻게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월하는 고개를 들어 윤사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좋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에 윤사도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내일 이 시각 다시 만나자. 그때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월하는 다시 깊이 절을 올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매향은 낮게 중얼거렸다. 저 천한년이 감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짓밟아야겠어. 그날 밤 연우각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윤사도는 어떤 문제를 낼지 고민했고 매향은 월하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궁리했다. 그리고 월하는 부엌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책 표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어루만졌다. 아버지. 소녀가 이제 세상과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해가 뜨기 전 연우각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윤사도가 내린 시험의 내용이 기방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 매향은 일부러 기생들을 불러 모아 크게 떠들어댔다. 그 참모년이 사도 날있게 대들었다지. 허허, 이제 그 천한 것의 운명도 끝이로구나. 기생들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평소 월하를 시기하던 이들은 이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오직 한 사람, 기방의 늙은 하인 청이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오가 되자 윤사도가 다시 연우각을 찾았다. 이번에는 술기운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왔다. 그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월하를 불렀다. 찬모년, 나와라. 월하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윤사도는 비단 꽃신 한 켤레를 그녀 앞에 던졌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양반 규수나 신을 법한 귀한 신발이었다. 내 시험은 이것이다. 그는 팔짱을 끼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비단 꽃신보다 무겁고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져와라. 월하는 비단 꽃신을 내려다봤다. 그것은 가벼웠다. 손에 들어도 깃털처럼 가벼운 물건이었다. 무겁다는 것은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저울로 재서 이 신발보다 무거워야 한다. 그리고 이 방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이 방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물이든 모래든 상관없다. 하지만 윤사도는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것을 구하는데 엽전 10푼 이상을 쓸 수 없다. 내가 가진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매향이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다. 사도나리, 과연 명석하시옵니다. 저 천한 것이 어찌 그 문제를 풀겠사옵니까? 윤사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하면 약속대로 평생 내 발씻게 종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월하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녀는 비단 꽃신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윤사도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구나. 그가 떠나자 매향은 기생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 오늘 밤 월하가 밖에 나가면 즉시 나한테 알려라. 저 년이 무엇을 구하려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기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다. 매향은 혼자 방으로 돌아가 비단 치마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월하, 내가 이 기방에서 사라지면 이제 나를 막을 자가 없어. 사도 나리의 총애도 이 기방의 주인 자리도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밤이 깊어갔다. 월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촛불을 켜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단 꽃신보다 무겁고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것도 엽전 10푼으로. 무거운 것. 방을 채우는 것.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려가며 중얼거렸다. 돌. 아니다. 엽전 10푼으로 방을 채울 만큼의 돌을 구할 수 없다. 물. 그것도 불가능하다. 나무. 모래. 곡식. 시간이 흘러갈수록 월하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촛불이 반쯤 타들어갈 무렵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소녀가 어리석사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사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리며 청이가 들어왔다. 그는 월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씨, 아직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청이, 아씨께서는 이 늙은이가 모시던 한만보 대감의 따님이시옵니다. 대감께서는 글만 읽으신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아씨께서도 그 피를 이어받으셨사옵니다. 월하는 고개를 들어 청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도 나리는 책만 읽은 선비옵니다. 하지만 아씨께서는 백성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옵소서. 청이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나갔다. 월하는 다시 촛불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백성과 함께, 백성의 마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걸린 낡은 삿갓을 집어들었다. 그렇다. 무게란
월하는 조용히 부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매향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봤지만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월하는 한양 뒷골목을 걸었다. 잠들지 못한 백성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병든 아이를 안고 우는 어미, 빚쟁이를 피해 숨는 늙은이, 내일 먹을 것이 없어 한숨 쉬는 가장. 그녀는 그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한 곳에 멈춰 섰다. 그곳은 집신을 파는 작은 가게였다. 가게 주인은 늙은 할머니였는데 밤늦도록 집신을 엮고 있었다. 할멈, 누구시오? 소녀가 집신 한 켤레를 사고자 하옵니다. 한밤중에 웬 집신을, 하긴 요새 세상이 하도 험해서 언제 길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법이지. 엽전 10푼이요. 월하는 품에서 엽전 10푼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가장 투박한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이게 제일 싸고 튼튼하오. 아무리 먼 길도 이 집신 신으면 갈 수 있소이다. 월하는 집신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사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연유각으로 향했다. 달은 기울어가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월하는 집신을 가슴에 꼭 안고 걸었다. 이제 알겠사옵니다. 무게란.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동이틀 무렵 연우각 대청마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윤사도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매향은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기생들은 수군거리며 월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저 천한 것이 과연 무엇을 가져올까? 10푼으로 뭘 하겠어? 기껏해야 돌멩이나 모래 한 자루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어찌 비단 꽃심보다 무겁고 방을 채우겠어. 웅성거림이 이어지던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월하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집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순간 대청마루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집신이라니. 저 천한 것이 미쳤구나. 매향은 배를 잡고 웃었다. 윤사도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신, 그것이 내가 찾은 답이냐? 월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윤사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집신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사도나리, 소녀가 가져온 것은 이 집신이옵니다. 집신이 어찌 비단 꽃심보다 무겁단 말이냐? 당장 저울로 재어보아라. 매향이 얼른 저울을 가져왔다. 비단 꽃신과 집신을 양쪽에 올렸다. 당연히 비단 꽃신 쪽이 더 무거웠다. 집신은 너무 낡아서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졌다. 윤사도가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월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도나리, 소녀는 무게를 재는 저울을 말씀드린 적이 없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이 비단 꽃심보다 무거운 것을 가져오라 하셨사옵니다. 하오나 무게란 저울로만 재는 것이 아니옵니다. 월하는 천천히 집신을 들어 올렸다. 이 집신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한 할멈이 밤새 짚을 엮어 만든 것이옵니다. 할멈은 이 집신 한 켤레를 팔아야 내일 아침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대청마루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월하는 이어서 말했다. 또한 이 집신은 백성이 길을 걸을 때 신는 것이옵니다. 양반나리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시지만 백성은 이 집신을 신고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야 하옵니다. 밭을 가는 농부,
짐을 나르는 상인,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모두 이 집신을 신고 걸었습니다. 윤사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월화는 계속 이어갔다. 더 나아가 이 집신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사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자식을 성균관에 보내기 위해 밤새 눈 비비며 농사지어 번 돈으로 이 집신을 사주었습니다. 그 자식은 이 집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왔고 과거를 보았으며 훗날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내려놓고 다시 비단 꽃신을 들어 올렸다. 이 비단 꽃신은 아름답습니다. 하오나 이것을 신고 길을 걸을 수 없사옵니다. 이것은 귀한 양반 규수의 방안을 오갈 뿐이옵니다. 하지만 이 집신은 조선 팔도를 모두 걸을 수 있사옵니다. 월하는 윤사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하오니 이 집신에는 백성의 땀과 부모의 효심과 선비의 뜻이 담겨 있사옵니다. 이것이 어찌 비단 꽃신보다 가볍다 하시겠습니까? 대청마루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기생들은 입을 다물었고 매향은 부채를 떨어뜨렸다. 윤사도는 입을 벌린 채 월하를 바라봤다. 그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논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이 방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 윤사도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월하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리, 지금 이 방은 이미 가득 찼사옵니다. 뭐라고? 소녀가 말씀드린 백성의 땀, 부모의 효심, 선비의 뜻. 이것들이 지금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사옵니까? 나리께서 보지 못하실 뿐이옵니다. 그 순간 윤사도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운 것인가? 매향이 황급히 윤사도를 부축했다. 사도 나리, 정신 차리시옵소서. 하지만 윤사도는 매향을 밀쳐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월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이 아닌 혼란과 충격이 담겨 있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월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소녀는 그저 찬모일 뿐이옵니다. 아니다. 찬모가 이런 말을 할 리 없다. 너는 글을 읽었구나. 학문을 배웠구나. 대체 어디서? 월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깊이 절을 올렸다. 소녀가 이겼사옵니다. 약속대로 소녀를 이 기방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윤사도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학문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었다. 좋다. 너의 승리다. 그 말과 함께 윤사도는 비틀거리며 연우각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오만했던 천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월하는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매향은 이를 갈며 그녀를 노려봤다. 기생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그날 밤 윤사도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책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권도 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집신에 담긴 무게,
그는 평생 처음으로 책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한편 연우각 부엌에서 월하는 낡은 집신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청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아씨, 잘 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매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세상과 맞서기로 했다. 윤사도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연우각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월하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앉아 수없이 고민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저런 학문을 배웠는가?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월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의 수하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다. 사도날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냈사옵니다. 말해보라. 그녀의 이름은 한월하. 3년 전 영모죄로 처형된 한만보, 대감의 외동딸이옵니다. 윤사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만보, 그 충신 한만보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한만보 대감은 당시 병조판서를 지낸 분으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오나 좌의정 민석규와의 권력 다툼에서 릴려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참수당하셨습니다. 윤사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한만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억울함을 아는 이가 많았으나 민석규의 권세가 워낙 대단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다면 월하는 대감이 처형당한 후 그의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사옵니다. 월하 아씨는 기방으로 팔려갈 뻔했으나 한만보, 대감의 옛종이었던 청이라는 자가 몸값을 대신 갚고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 후 연우각에서 찬모로 지내왔다 하옵니다. 윤사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월하가 왜 그토록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지. 한만보 대감은 억울하게 죽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석규는 지금도 좌의정 자리에 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하지만 윤사도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그는 월하를 구해야 했다. 아니, 한만보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한만보 대감의 옛 상소문과 증거를 모두 찾아라. 나는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것이다. 수하가 물러가자 윤사도는 다시 연우각으로 향했다. 그는 월하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그가 연우각에 도착했을 때 기방은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매향이 기생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사도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매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윤사도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월하는 어디 있느냐? 아, 그 참 모년 말이옵니까? 지금 부엌에 있사옵니다만. 매향의 눈빛이 이상했다. 윤사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사실은 소녀가 날있게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매향은 윤사도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그 월하라는 년의 정체를 아시옵니까? 윤사도는 잠시 망설였다. 매향은 그의 표정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미 아시는군요. 그렇다면 더 쉽겠습니다. 날이 역적의 딸을 숨겨주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옵니다. 나리께서 출세하시려면 전연을 관가에 고발하셔야 하옵니다. 뭐라고? 윤사도는 벌떡 일어섰다. 매향은 태연하게 계속 말했다. 소녀도 어쩔 수 없사옵니다. 이미 연우각 주인에게 보고했고 주인은 관가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먼저 고발하신다면 나리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윤사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매향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있었다. 월하를 없애고 자신을 이용해 더 큰 권력에 붙으려는 것이었다. 내가 감히 나리 화내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나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옵니다. 역적의 딸을 두둔하다가는 나리께서도 위험해지실 수 있사옵니다. 윤사도는 매향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월하는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월하.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윤사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정체를 알았다. 한만보 대감의 딸이지? 월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어찌 아셨사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매향이 너를 관가에 고발하려 한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한월하가 어디 있느냐? 이미 늦었다. 매향은 윤사도가 오기 전에 이미 관가에 밀고를 했던 것이다. 포졸들이 부엌으로 몰려들어왔다. 전연이다. 역적의 딸 한월하. 월하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사도는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기다려라. 이 여인은 무고하다. 비키시오 사또. 역적의 딸을 숨겨주면 당신도 연좌제에 걸리시오. 포졸들이 윤사도를 밀쳐내고 월하를 끌고 갔다. 월하는 끌려가면서도 윤사도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리 소녀를 위해 애쓰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사옵니다. 월하. 윤사도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포졸들에게 끌려 사라졌다. 매향은 방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저 천한년이 사라졌군. 윤사도는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겼다. 좋다. 이제 나는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그는 즉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한만보의 옛 상소문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월하는 차가운 옥사 바닥에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옥사의 다른 죄수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역적의 딸. 그 소문은 이미 옥사 전체에 퍼져 있었다. 전연이 한만보의 딸이라지. 쯧쯧, 아비가 역적이면 딸도 역적이지. 월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소녀가 결국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되었나이다. 3년 전 한만보는 역모죄로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좌의정 민석규가 꾸며낸 증거는 너무나 치밀했다. 결국 그는 참수당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월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월하야,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 내가 살아남아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월하는 그날부터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고 역적의 딸이었으며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숨었다. 연우각의 참모로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때가 오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잡혔다. 한월하. 옥사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하는 눈을 떴다. 옥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로 한 사내가 따라 들어왔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50대의 중년 남자였다. 내가 한월하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월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좌이정. 민석규. 민석규는 피식 웃으며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래, 나다. 내 아비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지. 월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규는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말했다. 내 아비는 어리석었다. 나와 권력 다툼을 벌이다니. 결국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 그리고 이제 너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죄, 역적의 딸이라는 것 자체가 죄다. 연좌제를 모르느냐? 민석규는 그녀의 턱을 놓고 일어섰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마. 내 아비가 역모를 꾸몄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서에 서명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월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소녀는 거짓에 서명할 수 없사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그렇다면 너도 내 아비처럼 참수당할 것이다. 민석규는 비웃으며 옥사를 나갔다. 월하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소녀가 무력하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그때 옥사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비켜라. 나는 윤사도다. 한월하를 만나러 왔다. 월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윤사도의 목소리였다. 곧 옥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사도가 옥사 안으로 들어왔다. 월하. 그는 그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리. 어찌 이곳에.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 윤사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한만보 대감의 옛 상소문과 증거를 모두 모았다. 그리고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릴 것이다. 한 대감의 억울함을 풀고 너를 구해내겠다. 월하는 고개를 저었다. 나리,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민석규는 좌이정이옵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옵니다. 알고 있다. 윤사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나는 평생 책만 읽고 살았다. 학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깨달았다.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는 내 관직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와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겠다. 월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을 만났다. 나리,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윤사도는 그 말을 남기고 옥사를 나갔다. 월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리, 부디 무사하시옵소서. 한편 윤사도는 즉시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을 새워 한만보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궁궐로 향했다. 윤사도 왕께 상소를 올리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조정 대신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렸다. 윤사도가 무슨 상소를? 아직 젊은 선비가 감히 왕께 직접. 하지만 왕은 그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윤사도의 상소를 들으라. 윤사도는 무릎을 꿇고 상소문을 읽기 시작했다. 3년 전 한만보 대감은 영모죄로 참수당하셨사옵니다. 하오나 신이 조사한 바 한만보 대감은 무고하옵니다. 그는 좌의정 민석규의 권력 다툼에 희생된 것이옵니다. 순간 조정이 술렁였다. 민석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헛소리냐? 한만보는 역적이다. 증거도 명백하다. 하지만 윤사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신이 증명하겠사옵니다. 그는 준비한 문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조정은 점점 더 술렁였고 민석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왕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사도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사도, 그대의 상소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요. 만약 그대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대는 왕을 속인 죄로 참수당할 것이요. 윤사도는 고개를 숙였다. 소신은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다. 한월하를 대궐로 데려오라. 짐이 직접 그녀를 신문하겠다. 그 명에 민석규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전하, 역적의 딸을 어전으로 부르시다니 그것은 국법에 어긋나옵니다. 좌의정은 입을 다물라. 짐이 한만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규는 이를 갈며 자리에 앉았다. 윤사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월하를 구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왕 앞에서 월하는 한만보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월하뿐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사흘 후 대궐 어전에는 조정의 모든 대신이 모여 있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좌의정 민석규는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월하를 드리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옥졸들이 쇠사슬에 묶인 월하를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당당했다. 그녀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다. 역적의 딸 한월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대가 한만보의 딸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아비는 역적이다. 그런데 윤사도는 그대의 아비가 무고하다 주장하는구나.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월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하, 소녀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아버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충신이셨사옵니다. 하오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으셨사옵니다. 민석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구나. 한만보는 역모를 꾸몄고 그 증거는 명백했다. 월하는 민석규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좌이정께서는 그 증거를 조작하셨사옵니다. 뭐라고? 민석규가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한월하, 그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월하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 그녀에게 몰래 건넨 편지였다. 전하, 이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 남기신 글이옵니다. 이 안에는 민석규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누구를 매수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왕은 그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조정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민석규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사실이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민석규를 노려봤다. 좌이정, 이 편지에 적힌 것이 사실이냐? 민석규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왕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럴 수 없었다. 전하, 그것은 대답하라. 왕의 호통에 민석규는 무릎을 꿇었다. 순간 조정이 술렁였다. 민석규가 인정한 것이었다. 윤사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월하는 눈물을 흘렸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만보는 억울하게 죽었구나. 짐이 충신을 잃었구나. 그는 월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월하, 짐이 그대와 그대 아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용서하시오. 월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전하, 소녀는 오직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명을 내렸다. 한만보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그의 관직을 복권하라. 그리고 한월하는 즉시 석방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월하는 깊이 절을 올렸다. 하지만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짐이 한월하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소. 월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봤다. 왕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윤사도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대는 비단 꽃신과 집신의 무게를 논하며 학문의 진리를 깨우쳤다 하오. 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대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월하를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왕은 그녀의 지혜를 시험하고 있었다. 월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 소녀가 감히 정치를 논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백성으로 살며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치란 비단 꽃신을 신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집신 신고 걷는 길이 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옵니다. 왕은 눈을 크게 떴다. 조정의 대신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비단 꽃신은 아름답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궁궐 안에서나 신을 수 있사옵니다. 백성은 집신을 신고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먼 길을 걷습니다. 정치란 그 집신이 해지지 않도록 그 길이 평탄하도록 만드는 것이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전하께서는 용상에 앉아 계시옵니다. 하오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살아갑니다. 정치란 용상에서
내려와 백성의 땅을 밟아보는 것이옵니다. 그래야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사옵니다.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오. 짐이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소. 그는 윤사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사도, 그대는 훌륭한 인재를 찾아냈소. 그리고 그대 역시 의로운 선비요. 짐이 그대를 높이 평가하겠소. 윤사도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은 다시 월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월하, 짐이 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소. 그대는 이제 자유의 몸이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대가 원한다면 궁궐에서 짐을 보좌할 수도 있소. 그대의 지혜가 아깝소. 하지만 월하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과분한 은혜이나 소녀는 사양하겠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평범한 백성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어전 회의가 끝나고 월하는 석방되었다. 그녀가 궁궐 밖으로 나오자 윤사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월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다.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고맙소. 월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리야말로 고맙사옵니다.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소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월하가 석방된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졌다. 역적의 딸이 무죄로 풀려났고 좌의정 민석규가 영모를 조작한 진범으로 밝혀졌다는 소문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니, 한만보 대감이 억울하게 죽으셨다고? 그렇다네. 민석규 그 간악한 놈이 모함을 한 거라네. 세상에, 충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다니. 백성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민석규를 향했다. 왕은 민석규를 파직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그를 유배 보냈다. 민석규, 그대는 충신을 모함하고 왕을 속였소.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소. 민석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늦었다. 그는 호송되어 멀리 귀양을 떠났다. 한때 조정을 휘어잡던 권력자의 몰락이었다. 한편 연우각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매향은 월하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뭐라고? 저 천한년이 풀려났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옵니다. 한만보 대감의 관직이 복권되었고 월하 아씨는 이제 정식 양반 교수가 되셨습니다. 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매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양반 교수를 모함하고 관가에 밀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중죄였다. 그날 저녁 연우각 대청마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월하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몰려온 것이었다. 매향은 방구석에 숨어 떨고 있었다. 매향, 나와라. 연우각 주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매향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월하를 봤다. 월하는 이제 남루한 찬모 옷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양반 교수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윤사도가 서 있었다. 매향이 문안드리옵니다. 매향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월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매향, 그대는 나를 모함하고 관가에 고발했소. 그 죄를 어찌 갚을 것이오? 아씨. 소녀가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향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하지만 월하는 냉정했다. 그대는 나뿐 아니라 이 기방의 다른 기생들도 괴롭혔소. 그대의 탐욕과 시기심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시오? 소녀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월하는 연우각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인 어르신, 매향은 거짓 고변죄로 관가에 처벌받아야 마땅하오. 하오나 나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겠소. 다만 이 기방에서 영원히 쫓아내 주시오. 연우각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아씨. 매향은 울부짖었다. 아씨,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녀가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월하는 돌아서서 떠났다. 매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한때 연우각을 주름잡던 행수 기생의 몰락이었다. 기생들은 매향을 지나치며 수군거렸다. 활하다, 활해. 자업자득이지 뭐.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매향은 그날로 연우각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기방을 떠나야 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다. 한편 월하는 윤사도와 함께 연우각을 나섰다. 윤사도는 그녀에게 물었다. 매향을 용서한 것이오? 아니요. 다만 복수는 그녀를 관가에 넘기는 것보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벌이라 생각했소. 윤사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하오. 두 사람은 한양 거리를 걸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다. 윤사도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월하,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월하는 그를 바라봤다. 윤사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대를 처음 봤을 때 오만했소. 그대를 업신여겼소.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나는 그대 덕분에 사람이 되었소.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월하,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월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리, 소녀는 나는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대가 나의 길을 밝혀주었소. 그대가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오. 월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소녀도 나리를 사랑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달빛 아래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1년 후 윤사도와 월하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 왕께서 직접 축하를 보냈고 조정의 대신들이 참석했다. 월하는 이제 윤사도의 정식 아내가 되었다. 혼례 후 윤사도는 왕의 총애를 받아 빠르게 승진했다. 이조 참판을 거쳐 병조 판서에 올랐고 마침내 영의정 자리에 올랐다. 조선 최고의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월하가 있었다. 월하는 비록 공식 관직은 없었으나 윤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다. 어느 날 왕은 윤사도를 불러 물었다. 영의정,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다 하오. 세금이 너무 무겁고 토지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들리오. 어찌 해결해야 하겠소? 윤사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전하, 소신의 아내 월하가 좋은 방안을 제시하였사옵니다. 오, 그 한월하 말이오? 짐이 듣고 싶소. 월하가 말하기를 백성의 불만은 세금의 무게가 아니라 분배의 불공평함에서 온다 하였습니다. 양반과 권력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가난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모든 이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왕은 눈을 크게 떴다.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두라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월하가 말하기를 진정한 양반이라면 백성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오. 짐이 그 방안을 시행하겠소. 이후 왕은 월하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백성의 세금을 줄였다. 처음에는 양반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고 나라도 안정되었다. 월하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방에서 보낸 시간 동안 백성의 삶을 직접 봤기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윤사도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녀 제도를 개선해 가난한 백성도 치료받을 수 있게 했고, 서당을 늘려 평민의 자식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제도를 만들어 약자를 보호했다. 백성들은 그녀를 칭송했다. 영의정 부인은 진정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늘이 내린 분이시다. 월하는 비록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윤사도를 통해 나라를 이끌었다. 그녀는 나라의 천기를 잇는 여인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월하는 윤사도와 함께 한양 뒷골목을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백성의 삶을 직접 보기를 원했다. 날이 저기를 보시옵소서. 월하는 한 할머니를 가리켰다. 집신을 팔고 있는 할머니, 바로 1년 전 월하에게 집신을 팔았던 그 할머니였다. 월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다. 할멈, 소녀를 기억하시나이까?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니, 한밤에 집신 사러 왔던. 그러하옵니다. 그때 할멈께서 파신 집신 덕분에 소녀는 새 삶을 얻었사옵니다. 월하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것은 그때의 보답이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월하를 바라봤다. 아이고, 아씨. 이런 은혜를 어찌. 할멈께서 소녀에게 집신을 파실 때 그 집신에는 할멈의 삶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잊지 않았사옵니다. 월하는 할머니와 작별하고 윤사도와 함께 다시 걸었다. 윤사도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오.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저 백성의 마음을 읽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그들을 비췄다. 거리에는 백성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월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소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사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사도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비단으로 깔린 것이 아니라
집신으로 다져진 길이었다. 백성이 걸어온 길이었다. 세월이 흘러 윤사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의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월하가 있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월하, 그녀는 집신에 담긴 무게를 알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천기를 읽고 백성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선비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집신 한 켤레의 무게.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오시면서 신어보신 그 많은 신발들. 학교 가던 고무신, 일터로 향하던 작업화. 자식 졸업식 때 신으셨던 구두. 그 신발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를 여러분께서는 이미 온몸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오늘 이야기 속 월화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신 분들입니다. 옛날에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요즘은 구독과 좋아요로 전하지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